뼈만 끓여서 어떻게 우유색이 나옵니까? 이건 명백히 푸짐한 가짜예요. 제 혈관 망가졌다고 지금 대놓고 사기치시는 겁니까? 파리의 미슐랭 셰프가 서울의 한 노포에서 120년 전통 설렁탕을 가루를 탄 가짜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각을 잃고 예민해진 셰프와 100년 넘은 뚝배기의 자존심 대결,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입니다. 미식의 도시 파리에서 30년 동안 불과 칼을 쥐고 살아온 요리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소스의 연금술사라 부르며 미슐랭 가이드에 별 3개를 달아주었지만 사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요리사로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제여는 파업을 선언한 노동자처럼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송아지 뼈를 사흘 밤낮으로 고아 만든 최고급 퐁, 드보 소스에서도 각 구워낸 트러플의 그 강렬하고 관능적인 향기에서도 저는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정상에서 추락하면 안 된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시민성, 미각 상실이었습니다. 맛을 느끼지 못하는 요리사라니, 그것은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잃은 것과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던 제가 도망치듯 찾은 곳은 10년 전 제 주방의 구석에서 감자 껍질을 깎던 막내 민수가 있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때론 가장 단순한 게 답이라며 한국으로 초청을 했죠. 민수의 그 짧은 이메일 한 통이 지푸라기처럼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지난밤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민수를 붙잡고 내 요리는 끝났다며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고 그 불안과 공포를 잊기 위해 한국의 독한 소주를 물처럼 들이켰습니다. 초록색 병에 담긴 투명한 알코올이 제 식도를 태우며 넘어갈 때마다 저는 잠시나마 미각을 잃은 공포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지옥의 한가운데서 눈을 떴습니다. 숙취로 인해 머리통이 쪼개질 듯 아팠고 위장은 용암이 끓는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감각을 잃어버린 제 혀와 뇌는 본능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기름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미각을 억지로라도 깨우려면 혀를 때릴 만큼 짜고 혈관을 막히게 할 만큼 기름진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끙끙대며 룸서비스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방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해가 중천입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겁니까? 일어나세요. 저는 셰프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구겨진 자존심을 버린 채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잡다시피 하며 애원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룸서비스 좀 불러다오. 더블 치즈버거에 감자튀김. 아주 짜고 기름진 걸로 부탁한다. 지금 내 혀가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지방과 소금뿐이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하지만 민수는 제 간절한 부탁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10년 전 감자를 깎던 주눅 든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속 뒤집어지는데 무슨 기름입니까? 그러다 진짜 죽어요. 제가 셰프님을 위해 120년 동안 끓여온 약을 준비했습니다. 120년짜리 약이라고? 민수는 저를 억지로 침대에서 끌어내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내 혀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미각 세포를 강제로 흔들어 깨울 자극적인 치즈버거뿐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제자 녀석의 확신에 찬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 뒤편, 시간이 멈춘 듯한 종로의 낡은 뒷골목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단층짜리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입구에는 1904년부터 불을 끄지 않았다는 믿기 힘든 역사가 적힌 빛바랜 간판이 훈장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120년이라니 파리의 노포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역사적 가치에 감탄하기도 전에 제 예민한, 아니 병들어버린 코를 먼저 강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순간 훅 끼쳐오는 그 냄새,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잘 정돈된 프렌치 레스토랑의 은은한 허브향이나
버터가 녹아내리는 고소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짐승을 뼈째로 통 속에 넣고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삶아낼 때 나는 아주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솔직히 말하면 꼬릿한 누린내였습니다. 만약 제 주방에서 이런 냄새가 났다면 저는 당장 재료가 상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모든 육수를 하수구에 쏟아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코를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각을 잃은 대신 후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진 탓일까요? 그 냄새는 저에게 폭력처럼 다가왔습니다. 안 그래도 숙취로 속이 울렁거려 죽을 것 같은데 이 비릿하고 무겁고 끈적한 공기까지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니 금방이라도 위장 속의 내용물이 역류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여긴 식당이 아니라 짐승의 우리 같지 않느냐. 난 지금 향긋한 빵 냄새가 필요한데 날 죽일 셈이냐는 항의를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태연했습니다. 그는 제 등을 떠밀며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취가 아닙니다. 100년 동안 뼈와 고기가 쌓아 올린 시간의 냄새입니다. 딱 3분만 참고 견디면 이 냄새가 닫힌 감각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 앉은 가게 안의 풍경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가게를 가득 메운 손님들은 대부분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뚝배기에 코를 박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하얀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이 하얀 국물을 숭배하는 기이한 종교 의식의 찬송가처럼 들렸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는 세월의 때가 묻어 반들반들하게 윤이 났고 공기 중에는 끈적한 습기와 육향이 가득 차 있어 숨을 쉴 때마다 폐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셔츠 소매로 코를 막은 채 생각했습니다. 자극적인 햄버거가 주는 안락한 쾌락 대신 이 야만적인 공간에서 고문을 당해야 하다니 민수가 내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려나 보다. 제 마음속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덜커덩거리는 낡은 카트에 실려 주문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투박한 검은색 뚝배기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 하얀 국물. 민수는 그것을 설렁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빛 고기들과 검붉은 덩어리가 뒤섞인 모듬 수육 접시가 놓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30년 경력의 셰프가 가진 날카로운 눈으로 그 국물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1초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가짜다. 서양의 육수, 즉 스톡은 뼈와 고기를 오븐에 구워서 끓이면 진한 갈색이 되고 굽지 않고 그냥 끓이면 맑은 상아색이나 투명한 색이 나와야 정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배워온 요리의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있는 이 국물은 마치 페인트나 우유를 통째로 부어놓은 것처럼 불투명하고 짙은 순백색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민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미각은 잃었어도 눈은 멀쩡했습니다. 뼈랑 물만 넣고 끓였는데 이렇게 완벽한 하얀색이 나온다는 건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집은 100% 프림이나 우유 가루를 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냄새는 꼬릿한데 색깔은 우유라니 맛없는 잡내를 감추고 색을 내기 위해 화학 가루를 섞은 꼼수가 틀림없었죠. 120년 전통이라는 간판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대한 사기극을 가리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저는 단정 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육 접시에 담긴 고기들의 상태도 제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불에 굽거나 기름에 튀겨서 먹음직스러운 갈색을 내는 마이야르 반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물에 빠뜨려 삶아낸 탓에 핏기가 완전히 빠진 창백한 회색 고기들. 제 눈에 저것은 고기가 아니라 젖은 골판지 뭉치나 질긴 고무 타이어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육즙은 다 국물로 빠져나갔을 테고 남은 건 질긴 섬유질 뿐일 텐데 저걸 돈을 주고 사 먹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고기들 사이사이에 섞여있는 검붉고 거무튀튀한 덩어리들은 저를 더욱 경악하게 했습니다. 소의 비장, 즉 만화라고 불리는 부위라는데 제 눈에는 그저 먹을 수 없는 징그러운 내장 찌꺼기나 핏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저 혐오스러운 걸 나보고 먹으라고? 내 위생관념과 미적 기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확인 사살을 위해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아주 조금, 혀끝에만 살짝 대보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니, 최악이었습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짠맛도, 단맛도, 감칠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금 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국물은 그저 밍밍하고 미끌거리는
뼈를 헹군 뜨거운 물일 뿐이었습니다. 미각을 잃은 제 혀가 느끼기엔 그저 기름 둥둥 뜬 맹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망감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민수에게 나가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수가 제 불평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조용히 대파가 가득 담긴 차가운 은색통을 집어 들더군요. 민수는 제 독설과 불평을 묵묵히 듣고만 있더니 식탁 한 구석에 놓인 차가운 은색 스테인리스 통을 조용히 집어 들었습니다.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방금 주방에서 썰어낸 듯 싱싱한 물기를 머금은 대파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알싸하고 매운 생파의 향기가 제 코 속 점막을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파라는 식재료는 은은한 향을 내기 위한 향신료나 요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섬세한 가니쉬 정도로 쓰일 뿐입니다.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매운맛을 요리의 주인공으로 삼는 법은 제 상식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눈빛으로 민수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한두 스푼 정도 넣어 국물의 풍미를 살리는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하얀 국물의 원수라도 진 사람처럼 통을 통째로 들어 뚝배기 위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대파가 국물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공들여 만든 요리가 파괴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동공은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얗던 국물 위로 초록색 파가 수북하게 쌓여가더니 급기야 국물은 단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그릇 위로 거대한 초록색 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30년 셰프 인생 동안 메인 요리의 맛을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로 향신 채소를 무식하게 들이붓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이 정성을 들인 고기 수프가 아니라 소나말에게 먹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상한 여물통처럼 보였습니다. 셰프의 미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비율이었습니다. 저렇게 생파를 산더미처럼 넣으면 맵고 아린 풀 냄새가 진동을 해서 고기 본연의 육향을 모조리 지워버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이것은 요리에 대한 모독이자 테러였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민수의 손목을 낚아채고 제발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극심한 숙취로 인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망했다는 단어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파 산더미를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굵은 천일염이 담긴 작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하얀 보석처럼 반짝이는 굵은 소금 결정들을 손가락으로 집어 파산의 정상에 툭툭 뿌렸습니다. 주방장이 간을 완벽하게 맞춰서 내보내는 것이 셰프의 의무라고 믿는 저에게 손님이 직접 소금을 치는 행위는 식당의 명백한 직무유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마치 신성한 제단 위에 축복을 내리는 제사장처럼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이윽고 민수가 숟가락으로 뚝배기 안을 깊숙이 찔러 넣고 휘휘 젓자 산처럼 쌓여있던 파들이 뜨거운 국물 속으로 서서히 잠겨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0도에 가까운 펄펄 끓는 육수의 열기에 차가운 생파가 닿아 살짝 익으면서 코를 찌르던 알싸하고 매운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기분 좋은 달큰한 채소의 단내였습니다. 그리고 굵은 소금 결정이 뜨거운 국물에 녹아들자 밍밍하고 비릿하게만 느껴졌던 기름 냄새가 기적처럼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화학적인 반응, 즉 연금술이었습니다. 소금의 짭짤한 나트륨이 고기의 단백질과 만나 폭발적인 감칠맛을 만들어냈고 익은 파의 향기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누린내를 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코를 킁킁 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느껴졌던 고기 냄새를 대파와 후추가 잡아주니 오랜 시간 불과 물과 뼈가 싸워서 만들어낸 묵직하고 정직한 육향만이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후각이 반응하며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국물 반, 파 반이 섞인 뜨거운 액체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제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두고 입술을 쭉 내밀어 후 불어가며 조심스럽게 국물을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혀를 지나 목구멍을 타고 식도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입천장이 데일 만큼 뜨거운 온도였지만 제 뇌는 전혀 다른 아주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꽉 막혀 있던 속이 뻥 뚫리면서 느껴지는 거대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어제 마신 소주가 위장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독소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뜨거운 국물이 마치 고압 세척기처럼 그 불순물들을 씻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햄버거의 기름기로 덮어버리려 했던 속쓰림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을 생각도 못한 채 연거푸 국물을 퍼날랐습니다. 2번, 3번, 4번. 국물이 위장으로 떨어질 때마다 뱃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장에서 시작된 열기는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몸에서 놀라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마와 코끝, 그리고 목덜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우나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저 밥을 먹고 있을 뿐인데 제 몸에 있는 300만 개의 땀구멍이 일제히 활짝 열려 노폐물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위 때문에 흐르는 불쾌한 끈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몸 안에 쌓여있던 알코올 독소가 땀방울이 되어 빠져나가는 듯한 깃털처럼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셔츠 단추를 2개나 풀고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햄버거의 기름기로 위장을 코팅해야 한다는 서양의학의 지론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속을 다스리고 땀을 빼서 독을 배출한다는 한국식 이열치열의 원리가 병든 제 몸을 실시간으로 치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셰프의 자존심도 느끼한 치즈에 대한 갈망도 이 압도적인 뜨거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주변의 아저씨들과 똑같은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시원하다. 제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어의 모순적인 표현을 지금 제 몸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똑같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국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낡고 허름한 식당이 단순한 밥집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의 속을 달래주는 거대한 치료 센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물로 쓰린 속을 어느 정도 달랜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에 놓인 접시로 향했습니다. 아까는 물에 빠진 회색 고무 타이어처럼 혐오스럽게 보였던 모듬 수육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의 깊은 맛을 본 뒤라 그런지 이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고기 덩어리들이 묘하게 유혹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면을 바싹 익혀 갈색빛을 내는 스테이크에 익숙한 제 눈에 물에 삶아진 창백한 고기는 여전히 낯선 존재였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도가니라고 불리는 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의 무르 연골 부위인 도가니는 반투명하고 뽀얀 것이 마치 거대한 젤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삶은 고기는 퍽퍽하고 질기다는 편견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턱관절에 잔뜩 힘을 준 상태로 도가니를 입에 넣고 조심스럽게 이빨을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동자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씹을 것이 없었습니다. 고무처럼 질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도가니는 혀에 닿자마자 눈 녹듯이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버터보다 부드럽고 잘 만든 마시멜로보다 쫀득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입을 벌리려고 하자 위십술과 아래십술이 쩍하고 달라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뼈를 고아내면서 국물과 고기에 녹아나온 진한 젤라틴 성분이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 소가 가진 모든 영양분이 응축된 순도 100%의 천연 콜라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우유 가루나 프림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뼈가 녹아내린 끈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접시 구석에 놓인 검붉은 덩어리 만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의 비장, 즉 지라라고 불리는 이 부위는 아까까지만 해도 제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피덩어리처럼 생긴 저것을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도가니의 맛에 압도당한 저는 홀린 듯 만화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날 거라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나 입안에 퍼진 것은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고급 푸아그라 거위 갈를 먹는 듯한 녹진하고 크리미한 고소함이었습니다. 입자 하나하나가 혀 위에서 부서지며 진한 풍미를 뿜어냈습니다. 이것은 내장이 아니라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성게알이나 숲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보다 훨씬 더 농밀한 맛이었습니다. 세상에,
소의 내장에 이런 맛이 숨어 있었다니. 저는 충격에 빠져 젓가락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결대로 찢어지는 담백한 양지머리, 쫄깃하게 씹히는 스지, 그리고 입안에서 크림처럼 녹아내리는 무설까지. 부위별로 다른 식감과 맛이 제 입안에서 춤을 췄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고기의 육즙을 가두기 위해 겉면을 태우듯 굽지만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 물에 삶아 나쁜 기름은 걷어내고 뼈와 연골의 정수만 남기는 고도의 조리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입술에 묻은 끈적한 국물을 혀로 핥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다. 이것은 내 관절과 위장을 위한 완벽한 치료제다. 아까 도살장 냄새라며 욕했던 그 꼬릿한 향기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구수한 향기로 느껴졌습니다. 제 혀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자극적인 햄버거가 아니라 이 순수하고 깊은 맛에 반응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 혀와 위장은 이제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혐오스럽게만 보였던 회색 고기와 검붉은 내장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최고급 요리로 변모해 있었고, 맹물이라고 비웃었던 하얀 국물은 제 몸의 모든 세포를 깨우는 생명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도 기름진 고기 국물을 계속 먹다 보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권태기가 있습니다. 입술은 젤라틴으로 번들거리고 혀에는 고기 지방의 묵직함이 층층이 쌓여가면서 처음 느꼈던 그 강렬한 감동이 조금씩 무뎌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서양 요리에서는 이럴 때 레몬 셔벗이나 쌉쌀한 와인으로 입안을 헹구어내지만 이 투박한 한국 식당에 그런 것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식탁 구석에 놓인 작은 항아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양념을 뒤집어 쓴 채 투박하게 썰린 무덩어리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깍두기라고 부르는 한국식 발효 무김치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저 붉은 색깔이 위협적으로 느껴져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뜨거운 국물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는데 매운 고추 양념까지 더해지면 입안에 불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안 가득 쌓인 느끼함을 덜어내고 싶다는 본능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깍두기 조각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 경쾌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가 씹히면서 터져나온 차가운 국물이 혀를 감싸는 순간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었습니다. 땅속에서 자란 무의 시원한 청량감,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톡 쏘는 천연 탄산의 산미, 그리고 고춧가루의 알싸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맛은 마치 기름기로 코팅된 제 혀를 고압 세척기로 씻어내는 듯한 강력한 클렌저였습니다. 입안에 남아있던 고기의 잡내와 지방의 느끼함이 깍두기의 산뜻한 산미에 밀려 순식간에 식도 너머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뜨겁고 진득한 국물과 차갑고 아삭한 무,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고기와 단단하게 씹히는 깍두기, 온도와 식감, 그리고 맛의 대비가 만들어내는 이 조화는 제가 파리의 주방에서 수십 년간 고민해 온밸런스하는 철학을 단 한 입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혀가 다시 깨끗해지자 식욕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입에 고기 한 점, 그리고 깍두기 한 입. 이 완벽한 3박자의 루틴이 시작되자 저는 뚝배기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붉은 무김치가 없었다면 이 진한 국물은 미완성으로 남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설렁탕이라는 거대한 교양곡을 완성하는 마지막 지휘자였습니다. 어느새 제 앞에는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빈 뚝배기와 빈 접시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믹서기에 갈리는 듯했던 두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용암처럼 들끓던 위장은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듯 편안하게 진정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에 찌들어 죽어가던 제 몸이 120년 된 뚝배기 한 그릇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부활의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컨디션이 120%로 회복되자 제 머릿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초록색 병, 소주가 미치도록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해장을 하러 와서 다시 술을 찾다니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미친 짓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셰프의 본능은 이것이 타락이 아니라 미식의 완성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속이 풀리고 입맛이 돌았는데 이 훌륭한 안주를 두고 맨입으로 일어나는 것은 요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핑계가 제 뇌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민수가 기겁을 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해장은 이미 끝났다. 내 위장은 지금과 태어난 아기처럼 깨끗해졌어. 그러니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과거의 숙취를 씻어냈으니 미래의 취기를 위해 축배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 아니냐?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제 잔에 투명한 소주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제 마셨던 소주는 쓰고 역한 독약이었는데 오늘 마시는 소주는 혀끝에서 달콤하게 감기는 꿀물이었습니다. 뜨끈한 국물로 코팅된 위장으로 차가운 소주가 흘러들어가자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노신사들도 뒤 테이블의 젊은이들도 모두 뚝배기 옆에 초록색 병을 하나씩 끼고 앉아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120년 된 국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니 차가운 서울의 겨울바람이 땀에 젖은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든든하게 채워진 뜨거운 기운이 난로처럼 저를 데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파리의 화려한 주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완벽한 계량, 정밀한 온도 조절, 화려한 플레이팅.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것은 이런 투박한 진심이 담긴 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버터와 크림을 잠시 내려놓고 뼈를 고아볼 생각입니다. 120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진심이 누군가의 지친 속을 달래줄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각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프랑스 셰프가 120년 전통의 투박한 설렁탕 한 그릇으로 오만을 씻어내고 요리의 진정한 본질을 되찾는 과정,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화려한 기교나 값비싼 재료보다 묵묵히 시간을 견디며 끓여낸 정성이야말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